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마켓컬리 상장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셀러라면요, 사실 컬리를 모를 수가 없죠. 이 컬리는 2015년도에 김슬아 대표가 창업을 합니다. 이 김슬아 대표는요, 엄친아라고 흔히 그렇게 불릴 정도의 수재였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서는 수재들만 간다는 민족사관고등학교를 가고요.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가서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사나 컨설팅 회사를 다니다가 2015년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마켓컬리를 창업하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구매를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사는 건 익숙해졌는데, 뭔가 콩나물, 아니면 계란,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구매한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 낮았을 때, 아무래도 식품은 그래도 마트 가서 직접 보고 사야지, 이런 인식이 강했었던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컬리는 거기에 이 고급화 전략을 하면서 사실 그것들을 뛰어넘었죠. 그런 인식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어요. 우선은 프리미엄 제품을 팔았고요. 가격이 좀 비쌌습니다. 그리고 고급화 전략을 써서 이 패키지라든지 제품의 질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 엄마들 같은 소비력이 있는 엄마들한테 엄청나게 호응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새벽 배송, 샛별 배송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비싸지만 품질 좋고 배송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마켓컬리는 계속적으로 매출과 거래액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2월 달에 이 코로나 확산을 통해서 이 매출이 다시 한번 뻥튀기가 뻥 됩니다. 거래액과.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마켓컬리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온라인 플랫폼들이 그랬죠. 사람들이 집 밖을 안 나가니까요, 온라인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갔어요. 이 당시에 만약에 본인 제품을 팔고 계신 셀러분들이었다면 기억하실 겁니다. 뭔가 특별한 광고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매출이 1.5배, 2배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기분이 좋았죠. 물론 코로나라는 게 좀 되게 안타깝긴 하지만 이 매출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장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온라인에서 그 당시에 장사가 너무 좋았던 시기, 이때 이 마켓컬리도 같이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가지 않고요. 사실 이 코로나가 끝날 때쯤인 2년 뒤쯤인 2022년 하반기에는 이 마켓컬리가 상당히 좋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켓컬리는 사실 투자금을 받으면서 그 투자금을 쓰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예전의 쿠팡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하반기에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투자 시장이 완전히 위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켓컬리가 더 이상 투자를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이제 상장 준비를 막 하고 상장을 해보려고 했지만 상장도 여의치가 않은 거죠. 이 자금이 막 유동성이 이제 풀리지가 않으니까, 유동성이 좋지가 않으니까 이 IPO 시장도 많이 죽었던 거죠. 그래서 한때는 기업 가치 4조 원이나 인정받던 마켓컬리가요, 1조 원의 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1조 원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제 영상에 소개해서 했었지만 이 SK가 11번가를 손절했잖아요. 이제 11번가를 이 투자사들이 마음껏 팔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근데 투자사들이 이 11번가를 지금 얼마에 내놨냐? 6천억, 희망가는 6천억 원인데 5천억에서 6천억 사이에 지금 11번가라는 정말 그 큰 오픈마켓 플랫폼을 내놓은 겁니다. 이 11번가도 가치가 5천억 밖에 되지 않는데 마켓컬리가 1조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이 마켓컬리는 사실 이 상장에 실패한 뒤에 2023년도에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합니다. 각고의 노력을 하죠. 어떤 거에서? 우선은 내실 다지자. 자기네들의 어떤 영업 적자를 크게 보던 것들을 이제 영업 흑자로 돌리기 위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원래는 이 컬리가요, 2022년 1분기부터 이 적자를 보시면 적자가 2022년 1분기에 515억, 2분기에는 무려 691억 이렇게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점 그래도 줄어들어서요, 2023년 3분기에는 적자가 407억.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이 컬리가 방향 자체를 규모보다는 이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잡은 거죠. 그리고 내실을 다진 뒤에 다시 상장을 하자는 그런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결실이 결국 나온 걸까요? 컬리가
사상 첫 월간 흑자를 기록합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업이익 흑자는 아닙니다. 에비타 흑자라 그래가지고요. 뭐 법인세 빼고 이자 빼고 그리고 뭐 감가상각비 빼고 흑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영업이익 흑자는 아니에요. 보통 이런 스타트업들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에비타 흑자입니다. 우린 공원이익 흑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영업이익 흑자까지 가기는 아직은 쉽지 않으니 그런 흑자들을 발표하는 겁니다. 이 컬리도 이 본인들이 에비타 월간 흑자를 기록한 걸 발표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하니 이 내실 이게 좋아졌어. 흑자를 보고 있어. 물론 영업이익 흑자는 아닌데 에비타 흑자를 보면서 현금 창출 능력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우리 기업 가치 좀 높게 봐줘. 이런 의미겠죠. 오늘의 집이 그렇게 월간 흑자라고 발표를 했고 예전에 티몬이 또 월간 흑자 뭐 에비타 흑자 이런 거 발표했지만 그걸 찍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과연 컬리가 이 월간 흑자를 통해서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컬리의 어떤 지표들을 보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2023년만 보면 그런데요. 물론 2022년과 23년 거래액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특히 3분기까지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제가 3분기 누적까지 봤었는데 거래액이 작년 2022년과 23년 컬리의 거래액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러면 컬리는 거래액은 성장을 못하고 이 내실만 다질 꼴이 되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좀 꼬꾸라지는 그런 업체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좀 우려를 했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4분기에 반등에 성공합니다. 이 거래액이 이 26.2%로 성장을 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22년 4분기에 대비해서 2023년 4분기는 거래 금액이 추정 금액이 26%나 증가를 했다.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컬리의 고착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트렌드라이트라는 곳에서 이제 자료를 갖고 온 건데요. 이 고착도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많이 머무느냐 그리고 많이 자주 방문하느냐 이걸 보신다고 보면 돼요. 얼마나 자주 방문하느냐. 그런데 이 컬리도 올해일을 따라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작물을 키우면 그 작물을 주는 게임이죠. 그 게임은 사람들이 자주 접속하게 하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그 게임을 출시하면서 이 마이컬리팜이라는 게임을 출시하면서 그 고착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중에 컬리 월평균 구매 고객 수가 4분기가 가장 높다. 이게 고무적이죠.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 월평균 구매 고객 수가 2023년도에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월간 에비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에비타 흑자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 집도 생각이 나고 티몬도 생각이 나지만 또 한 회사가 생각이 나죠. 요새는 이제 한국에서 이커머스 시장을 얘기하면서 쿠팡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쿠팡도 2022년 2분기에 첫 조정 에비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분기에 바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하죠. 그러니까 컬리도요. 쿠팡같이 갈 수 있다. 티몬같이 그렇게 에비타 흑자 발표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쿠팡처럼 에비타 흑자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 분기, 그 다음 달에는 실제 영업이익 흑자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뭐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실 이 쿠팡이 에비타 첫 흑자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분기에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게 된 거는 사실 이 로켓업 멤버십 회원비를 2,000원 올린 게 가장 컸어요. 그리고 이 회원비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로켓와우 회원수들 이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원 올린 게 고스란히 영업이익 흑자에 반영되다 보니까 쿠팡이 2022년 3분기에 이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컬리는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컬리가 사실 쿠팡처럼 바로 또 어떤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는 거는 쉽진 않을 겁니다. 티몬처럼 꺾일 가능성이 더 높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컬리가 이렇게 계속 이제 에비타 흑자 기록했으니까 실제 영업이익 흑자도 기록하고 이러면서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선식품에서 정말 한 축을 딱 담당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바라고 있습니다. 이 컬리가 사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광고비를 줄이고
판관 이 운반비를 줄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포장비를 줄이고 이런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또 다른 방면으로는 오프라인 쪽에 어떻게 진출할 수 없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CU와 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CU는 전국에 여러분들 주변에 어디에나 있잖아요. 근데 이 CU에 만약에 이 마켓 컬리가 제대로 협업을 하면서 들어간다? 그러면 이 컬리 입장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에 자기네 제품들을 쫙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실제 테스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테스트 매장을 가보면요. 이 컬리의 PB 제품들이 여기서 구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만 구매 가능했던 게 오프라인은 실제 그리고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거죠. 이거는 CU 입장에서도 그렇고 컬리 입장에서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어떤 좋은 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CU 입장에서도 사실 이 온라인 쪽이 상당히 고팠거든요. 온라인 쪽, 온라인 신선식품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CU가 예전에 2018년도에 헬로 네이처를 인수합니다. 이 헬로 네이처는요, 이 컬리 같은 오아시스 같은 신선식품 온라인 플랫폼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CU가 인수하고 나서 매출은 성장하지만 이 영업 적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CU는 이 헬로 네이처의 영업을 지속하는 걸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CU 쪽에서도 이 아픈 구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컬리가 해소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컬리는요, 사실 다음번 다시 상장을 하기 위한 어떤 엄청난 처절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이 우선 영업이익 흑자를 내야 상장하는 데 당연히 유리할 거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 진출하면서 사람들 눈에 또 많이 띄면 상장하는 데도 분명히 이 컬리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컬리가요, 상장까지 잘하고 영업이익 흑자도 기록하면서 쿠팡이 될까요? 아니면 11번가가 손절한 정말 커다란 플랫폼인 11번가처럼 될까요? 11번가도요, 한때 4조 원, 2조 원 막 가치의 이상을 인정받았었던 회사입니다. 근데 그런 회사가 정말 5년 만에 이렇게 망가져서 5천억, 6천억이면 이제 인수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돼버렸단 말이죠. 과연 컬리가 쿠팡이 될지 11번가가 될지 올해 2024년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마켓컬리 상장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제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